지금 러시아 과학계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핵 연구에 바친 러시아 핵물리학 박사. 그가 기자회견장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손녀 좀 살려주세요. 22살 손녀는 급성마비로 쓰러졌고 러시아는 더 이상 치료법도 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학회에서 인연을 맺었던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 박사님, 한국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3일 안에 오셔야 합니다. 박사는 절박한 선택 앞에서 목숨을 건 한국행을 결심하는데요. 그러나 푸틴의 분노, 외교적 압박, 국경 봉쇄까지 장애가 그들의 길을 막아섭니다. 과연 이 러시아 박사의 손녀는 한국에서 다시 숨 쉴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가 완전한 핵을 가지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표도르 안드레이 예비치입니다. 올해 72, 러시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온 핵물리학자죠. 세상 사람들은 제가 국가 안보의 중심에서 살아온 인물이라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떤 핵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녀 카차가 제 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목을 찔렀습니다.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숨이 막혔어요. 카차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옆 의자에 앉아 하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대학 캠퍼스를 뛰어다니던 22살 손녀가 이제는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다리가 안 느껴져요. 카차가 처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무리해서 운동을 했나 보다.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틀 후 손녀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진단명을 말했습니다. 길랭발의 증후군입니다. 바이러스성 뇌염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온몸의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근육까지 침범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녀의 손을 꽉 쥐었을 뿐이죠. 카차는 제게 단순한 손녀가 아닙니다. 제 삶 그 자체예요. 10년 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한날에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이미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죠. 그날 밤 저는 12살이었던 카차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떨기만 했죠. 할아버지,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카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연구소 일을 줄였어요. 국제학회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카차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엔 숙제를 도와주며 살았죠. 그렇게 1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카차가 제 눈앞에서 다시 사라지고 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최고 의료진도 한계가 있다고요. 제재 때문에 최신 면역 치료제가 부족하대요. 인공호흡 장비도 낡아서 연명만 가능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실 복도로 나왔어요.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연구하던 제가 단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3년 전 국제학회에서 만난 한국인 연구자였습니다. 정윤서 박사라고 했죠. 서울 아산병원 면역학 책임 연구자였어요. 우연히 같은 세션에 앉게 됐고 발표가 끝난 후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넸고 저는 그걸 지갑 안쪽에 넣어뒀죠.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그 명함을 찾았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구겨진 부분을 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저는 병원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어요. 표도르 선생님,
환자 상태가 너무 위중합니다. 이송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선 뭘 할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치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죠. 저는 정윤서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손녀의 상태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답장이 올까 싶어 하루 종일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메일이 왔어요. 박사님, 한국에 오신다면 5일 안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더 늦으면 어렵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이 제게 준 힘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자, 항공권, 환자 이송, 절차.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카차는 병실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한국으로 가요? 그래.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죠. 카차, 할아버지가 널 지킬게. 손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약해 보여서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제 출국을 제지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이라는 이유였죠.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설득했습니다. 손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 목적임을 증명했어요. 그제야 겨우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카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이제 상반신까지 마비가 퍼지기 시작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곧 호흡 근육까지 침범할 거라고요. 저는 카차를 안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손녀를 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이 먼 길을 손녀가 견뎌낼 수 있을까? 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출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확인하고 다시 여권을 보고 또 화면을 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죠. 뒤에서 카차가 휠체어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표도르 안드레이예비치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경력이 있으시네요. 예. 하지만 지금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40분 남았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카차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응.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심사관에게 다가갔죠. 제발, 손녀가 위중합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곧 처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그는 제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치료 목적 출국이 맞습니까? 네. 손녀가 길랭발의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러 갑니다. 남자는 카차를 봤어요. 휠체어에 앉아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손녀를 오래 바라봤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차를 밀고 게이트로 향했죠. 손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비행기는 바르샤바를 경유했습니다. 직항편이 없었거든요. 모스크바에서 바르샤바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카차는 좌석에 기대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녀의 손을 잡고 있었죠. 비행 중 카차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숨이 안 쉬어져요. 저는 놀라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승무원이 달려왔고
카차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산소 마스크를 드리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카차의 호흡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빠졌습니다. 입술이 푸르게 변하기 시작했죠. 기장님께 알리겠습니다. 승무원이 급히 조종석으로 향했어요. 저는 카차를 안았습니다. 손녀의 몸이 차가웠어요. 카차, 눈 떠. 제발 눈 떠봐. 하지만 카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죠. 누구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 의료진이 계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독일인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즉시 달려와 카차를 눕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점검했죠. 호흡 곤란 상태입니다. 즉시 착륙해야 합니다. 기장이 바르샤바 공항에 긴급 착륙을 요청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손녀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카차, 버텨. 조금만 버텨. 하지만 카차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바르샤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카차를 들것에 옮기고 공항 의무실로 달려갔죠. 저는 뒤따라 뛰었습니다.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카차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치료받기로 했어요. 지금 상태론 불가능합니다. 비행 중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그때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환자 한 명 더 있습니다. 의료진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말했죠. 협심증 발작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저는 정신을 잃기 직전 카차를 봤어요. 들것 위에 누운 손녀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인 것 같았죠. 카차.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머리가 멍했고 가슴엔 여전히 둔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심전도 모니터가 보였죠.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렸어요.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폴란드어로 말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제 손녀는요? 옆 병실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이에요.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저를 눕혔죠.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협심증 발작이 심했어요. 손녀를 봐야 합니다. 제발.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죠. 표도르 선생님. 제가 담당 의사입니다.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소 이틀은 입원해야 해요. 손녀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호흡 곤란이 심해져서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으론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병원과 연락할 수 있습니까? 연락은 가능하지만 환자를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연락해 주십시오. 제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뒤 병실에 노트북이 들어왔습니다. 화상 회의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화면이 켜지고 정윤서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표도르 박사님.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손녀가.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바르샤바 병원에서 보낸 자료를 받았어요. 정윤서 박사는 차분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가 자료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 상태론 일반 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한국 정부에 의료 이송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전용 의료기로 모셔올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표도르 박사님, 조금만 버텨 주십시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시간이 남아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제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가 허락해서 휠체어를 타고 카차가 있는 중환자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손녀가 보였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달린 채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죠.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댔어요. 카차,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면회는 3분만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차 옆에 섰습니다. 손녀의 손을 잡았죠. 차갑고 가늘었어요. 카차, 할아버지야. 들리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조금만 버텨. 우리 한국 갈 거야.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어. 손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대답이라고 믿었어요. 3분이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죠.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남은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윤서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외교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의료 이송을 추진 중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 러시아 정부 양쪽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이틀에서 3일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카차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제 심장은 또 언제 문제가 생길까? 표도르 박사님, 정윤서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손녀분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제 가슴에 다시 통증이 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죠.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저는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협심증이 재발했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손녀 옆에 있어야 해요. 지금 시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술에 동의했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중환자실 쪽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카차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죠. 카차, 할아버지, 곧 돌아올게.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눈부셨어요. 마취가 시작됐고 저는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카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손녀의 모습이요. 제발 살아남게 해주세요. 저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무언가 튜브 같은 게 목에 들어 있었어요.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기계음. 누군가의 목소리. 저는 천천히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제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심장 스텐트 삽입이 잘 됐습니다. 이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차는 어디 있는지 보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녀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상태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아지지도
그렇다고 악화되지도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정윤서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에 태블릿이 들어왔고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표도르 박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가슴이 당겼지만 참았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긴급 의료 이송을 승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용기가 바르샤바로 출발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의료진도 함께 탑승합니다. 표도르 박사님과 따님을 모시고 인천으로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정윤서 박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저희 팀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도착하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았고, 카차는 이동식 침대에 실렸어요. 구급차가 공항까지 우리를 데려갔죠. 활주로에 하얀 비행기가 서 있었습니다. 기체에 태극 마크와 적십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내려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그들은 카차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호흡 상태 확인. 산소 포화도 89, 심박수 112, 빈맥 상태입니다. 이송 가능합니다. 즉시 탑승시켜 주세요. 그들은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카차를 비행기 안으로 옮겼고 저도 뒤따라 탑승했습니다. 기내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작은 병원 같았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 시내가 멀어졌어요. 저는 카차를 바라봤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렸죠. 이제 조금만 버텨. 조금만. 비행시간은 11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의료진은 카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심했어요. 중간에 제 가슴이 다시 아팠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심전도를 찍었어요. 경미한 부정맥입니다. 약물 투여하겠습니다. 주사를 맞았고 통증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회색빛 활주로, 멀리 보이는 건물들.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윤서 박사가 서 있었어요. 표도르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서둘러야 해요. 카차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저도 함께 탔어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사람들. 모든 게 빨랐습니다. 그 속도가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10여 명은 됐습니다. 카차가 들것에서 옮겨졌고 그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환자 이송 완료. 중환자실로 즉시 이동. 보호자는 순환기내과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카차와 떨어져야 했어요. 손녀가 복도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부탁이야. 제발 살려줘.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저는 따라갔어요. 순환기내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표도르 선생님, 바르샤바에서 받으신 시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심전도, 혈액 검사, 엑스레이, 모든 걸 다시 받았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이번 치료가 필요해요. 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윤서 박사님 팀이 치료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병실로 안내받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낯선 천장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긴 우릴 살려줄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윤서 박사가 들어왔어요. 표도르 박사님.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녀는 어떻습니까? 정윤서 박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위중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면역 치료에 들어갑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확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윤서 박사가 나갔어요.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처음으로 조금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표도르 선생님, 기상하셔야 해요. 회진 시간입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보단 나았죠.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입니다. 곧 식사 나갑니다.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회색빛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아침 식사가 들어왔어요. 흰 쌀밥, 된장국, 반찬 몇 가지.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을 한 모금 마셨죠. 따뜻했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손녀를 볼 수 있습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 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쯤 지나 정윤서 박사가 왔어요. 그는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도르 박사님,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손녀는 어떻습니까? 정윤서 박사는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침대 끝에 걸터 앉았죠. 밤새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호흡은 여전히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고요. 사지마비는 진행이 멈춘 상태예요. 그럼 더 악화되진 않았다는 말입니까? 네. 하지만 호전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정윤서 박사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가 나타났어요. 길랭발의 증후군은 면역 체계가 자기 신경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면역 반응을 재설계해야 해요. 재설계요? 네. 우리 팀은 환자 맞춤형 면역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손녀분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제 조합을 찾아내는 거죠. 저는 화면을 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에서 희망을 느꼈죠. 얼마나 걸립니까?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분석을 마치고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그럼 나을 수 있습니까? 정윤서 박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확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정윤서 박사가 허락해 줬어요. 유리창 너머로 카차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죠. 하지만 어제보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5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카차 옆에 섰습니다.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카차, 할아버지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기가 한국이야. 우리 도착했어. 의사 선생님들이 널 치료하고 계셔. 손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대답이라고 믿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게.
5분이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제 가슴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둔한 통증이었어요. 날카롭진 않았지만 계속됐죠.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간호사가 즉시 심전도를 찍었어요. 의사가 달려왔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약물 투여하겠습니다. 주사를 맞았어요. 통증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죠. 표도르 선생님,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손녀가 걱정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쓰러지시면 손녀분도 힘들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정윤서 박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엔 복잡한 분자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녀분의 면역 상태를 완전히 매핑했어요. 어떤 항체가 신경을 공격하는지, 어떤 경로로 작용하는지 다 알아냈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맞춤형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직 시작입니다. 치료 반응을 지켜봐야 해요.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안에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오후 3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의료진이 카차에게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주입됐죠. 정윤서 박사가 제 옆에 섰어요. 이제 손녀분의 몸이 싸울 차례입니다. 우린 도구를 준 거고요. 이기겠죠? 이길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 확신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자정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졌어요. 가슴이 짓눌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비상벨을 눌렀죠. 간호사가 달려왔고, 곧이어 의사도 왔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폐렴 증상이 보입니다. 즉시 흉부 엑스레이 찍어주세요. 저는 검사실로 옮겨졌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죠.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폐렴입니다. 합병증이에요.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가야 합니까? 네. 지금 당장요.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카차와 같은 층이었어요. 복도 건너편에 손녀가 있었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기침이 나왔고 가래에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눈을 감았어요. 카차를 지켜야 하는데 제가 먼저 쓰러질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천장은 하였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제 호흡 소리가 낯설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표도르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고 열이 올랐죠. 체온계가 38도 5를 가리켰어요. 항생제 투여 시작하겠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새벽 4시, 정윤서 박사가 왔습니다. 표도르 박사님. 그의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박사는 의자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폐렴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이틀 정도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손녀는 어떻습니까? 치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무리하지 마세요. 정윤서 박사가 제 어깨를 눌렀어요. 손녀분은 잘 버티고 있어요. 박사님도 버티셔야 합니다. 볼 수 있습니까? 박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나갔고
5분 뒤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간호사가 저를 휠체어에 옮겨 앉혔습니다. 산소통을 달고 복도로 나왔죠. 카차의 병실은 바로 건너편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손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모니터 수치가 어제와 달랐어요. 산소 포화도가 93까지 올라가 있었죠. 반응이 시작됐어요. 정윤서 박사가 말했습니다. 면역 수치가 떨어지고 있고 신경 손상 진행이 멈췄습니다. 아주 천천히지만 회복되고 있어요.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어요. 면역 치료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너무 강하면 쇼크가 올 수 있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럼 지금 임계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이 고비예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카차를 바라봤습니다. 버텨줘. 조금만 더. 그때 제 가슴이 다시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기침이 터져 나왔고 산소 마스크가 벗겨졌죠. 표도르 박사님. 정윤서 박사가 저를 잡았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미끄러졌죠.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85. 즉시 병실로 옮겨요. 저는 다시 병실로 실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산소 마스크를 다시 썼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익사하는 것 같았어요. 흉부 엑스레이 다시 찍어주세요. 폐렴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렴이 양쪽 폐로 퍼졌대요. 호흡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존율이 40% 미만이라고 했죠. 가족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카차밖에요. 그 카차도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었죠. 정윤서 박사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표도르 박사님, 들리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한 항생제 조합을 투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해요.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어요. 하세요. 손녀분 치료에도 같은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정윤서 박사를 바라봤죠. 면역 억제 조합을 강화해야 해요. 지금보다 2배 강한 용량이요. 하지만 이것도 위험합니다.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네. 정윤서 박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분 모두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 천장이 무겁게 느껴졌죠. 하십시오. 박사님, 제 손녀를 살려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윤서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강한 항생제 조합을 투여받았어요. 동시에 카차도 강화된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았죠. 2개의 중환자실, 2개의 모니터, 2개의 생명이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어요. 제 심박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죠. 빈맥입니다. 심박수 140.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90, 50.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승합제 투여하세요. 주사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심박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50, 160.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때 건너편 병실에서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차였어요.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80. 정윤서 박사가 카차의 병실로 뛰어갔어요. 저는 희미하게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달리는 박사의 뒷모습이요. 카차.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움직였죠. 제 심박수가 170을 넘어섰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의사가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기계를 끌고 왔습니다.
패드를 제 가슴에 댔죠. 충전. 200. 전기가 흘렀어요. 제 몸이 뛰어올랐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죠. 다시. 300. 또 전기가 흘렀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심박수가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120, 110.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죠.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건너편에선 여전히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새벽 3시.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세동기를 댄 자리가 아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건너편 병실에서 들려오는 침묵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윤서 박사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표도르 박사님. 저는 입술을 움직였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녀분.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윤서 박사가 제 손을 잡았죠. 위험한 고비였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었죠. 아침 6시. 제 상태도 안정됐습니다. 폐렴은 여전했지만 호흡이 조금 나아졌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악의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어요. 손녀를 볼 수 있습니까? 오후에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쉬세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휠체어를 타고 카차의 병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녀가 보였어요. 여전히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혈색이 돌았죠. 모니터 수치도 안정적이었어요. 들어가실 수 있어요. 5분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차 옆에 섰습니다. 손녀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어요. 어제의 차가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카차, 할아버지야. 넌 이겼어. 잘 버텨줬어. 손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그게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우리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5분이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정윤서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표도르 박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러시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윤서 박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죠. 공문이었어요. 박사님의 귀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시요. 지금요? 손녀가 아직. 알아요. 하지만 그쪽은 치료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카차는 아직 인공호흡기를 떼지도 못했어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부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랬더니요. 정윤서 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교 경로로요. 저는 침묵했어요. 예상한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병원 원장실에서 회의가 열렸대요. 러시아 대사관 측 인사가 직접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정윤서 박사가 제게 말했어요.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치료를 중단하고 즉시 귀국시키라는 요구예요. 중단이요? 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박사님 상태로는 무리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원장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죠.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있었어요. 표도르 안드레이예비치 선생님이십니까? 한 남자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사관 참사관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귀국 절차를 진행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귀국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제 손녀는 아직 치료 중입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귀국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녀가 호흡기를 뗄 때까지는 못 갑니다. 이반 페트로프의 표정이 굳었어요. 선생님, 협조하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 말입니까?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을 겁니다. 외교 문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치료를 중단할 순 없어요.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예요. 저희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치료할 뿐이에요. 정윤서 박사도 말했어요. 손녀분은 아직 자가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귀국하면 이송 중 사망할 수 있어요. 그건 선생님들 판단이고 우린 다른 의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일어났어요. 참사관님, 저희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외교적 압력이 있더라도 치료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반 페트로프가 냉소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참사관 2명이 일어났어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병원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표도르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 한국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자막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핵물리학자 손녀 치료 논란, 외교 마찰 우려. 정윤서 박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언론에 알려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치료를 계속한다고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기자회견장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말하고 있었죠. 환자의 생명은 어떤 외교적 이해관계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울었어요. 이 나라는 저를 몰랐습니다. 제 손녀도 몰랐죠. 하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사흘 뒤 카차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자가 호흡이 시작된 거예요. 인공호흡기 압력을 줄였는데도 산소 포화도가 유지됐습니다. 회복되고 있어요. 정윤서 박사가 말했어요. 이틀 더 지켜보면 호흡기를 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상태가 나아졌어요. 폐렴이 잡혔고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우리를 살렸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차가 인공호흡기를 뗐어요. 그날 아침 저는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녀가 보였죠. 인공호흡기가 없었어요. 작은 산소 마스크만 쓰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차의 눈이 떠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녀의 손을 잡았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카차, 카차야.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우리 해냈어. 손녀가 미소 지었어요. 약한 미소였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아프셨죠? 이제 괜찮아. 우리 둘 다 이겼어. 카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퇴원했어요. 심장 상태가 안정됐고 폐렴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이제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다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손녀는 언제 퇴원합니까? 아직 재활이 필요해요. 한 달 정도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쯤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작은 숙소를 얻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카차의 재활 치료를 지켜봤죠. 손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팔을 들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도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발가락이 느껴져요. 카차가 말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정말? 네. 여기요. 손녀가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재활치료사가 말했어요.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이대로라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뒤, 카차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가 쪽 침대였어요. 커튼을 거두니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오가는 차들, 붐비는 거리. 예쁘네요. 카차가 말했어요. 그래, 예쁜 도시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절망 속에서 도착한 이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가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줬어요. 어느 날 저녁, 정윤서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표도르 박사님, 우리는 악수했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카차 씨 상태가 정말 좋아졌네요. 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두 분이 싸워서 이긴 겁니다. 정윤서 박사는 카차에게 다가갔어요. 카차 씨,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보행 재활 들어갑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선생님. 정윤서 박사가 나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움이 북받쳤죠. 이달이 더 지났습니다. 카차가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조기를 잡고 한 발, 두 발. 넘어질 것 같았지만 손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카차가 혼자 섰어요. 보조기 없이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잘한다. 카차. 두 걸음. 세 걸음. 손녀가 제게로 걸어왔어요. 저는 팔을 벌렸습니다. 카차가 제 품에 안겼죠. 해냈어요. 할아버지. 그래. 넌 해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퇴원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다만 한국에 한 달 정도 더 머물면서 외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원 전날 밤, 저는 카차와 병실 창가에 앉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죠.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할아버지. 응? 여기 사람들은 왜 우릴 도와줬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마도 그게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 마음이요? 그래. 기술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말이야. 카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손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병원 로비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정윤서 박사, 담당 간호사들, 재활치료사, 그리고 병원장까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표도르 박사님, 카차 씨, 축하드립니다. 병원장이 말했어요. 두 분의 회복을 보며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더 배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 나라는 제 손녀를 다시 숨 쉬게 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정윤서 박사가 다가왔어요. 표도르 박사님, 우리는 포옹했어요.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은 생명을 살렸어요. 두 개의 생명을요. 정윤서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햇살이 눈부셨어요. 카차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할아버지, 저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래,
넌 다시 걸을 수 있어. 우리는 병원 정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건물이 서 있었죠. 그 건물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달 뒤, 귀국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해진 풍경이었죠. 할아버지,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카차가 물었어요. 그럼, 꼭 다시 오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국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저 마지막 희망으로 온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 나라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말입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카차가 잠들었어요. 제 어깨에 기댄 채요.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를 살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날 이후 우리는 한국을 기술의 나라가 아닌 생명의 나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